자, 두 번째 변화는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일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특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인재상 자체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AI 이전에는 뭐 바둑 잘 두는 사람 그러면은 되게 명확했죠. 그러니까 대국에 나가서 많이 이기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바둑 업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계급처럼 이렇게 그 레벨링이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세돌 9단이 어떤 기사 2단이나 혹은 3단보다 실력이 월등히 높은 건 사실이었고, 그걸 이제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계급화되어 있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근데 AI 이후에 그 바둑 업계를 발칵 뒤집은 하나의 대국이 있는데요.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일화입니다. 바로 이호승 3단과 이세돌 9단이 대국을 해서 이호승 3단이 압승을 거두는 그런 일화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AI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왜 그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호승 3단은 그 AI 프로그램을 자기 실력을 연마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활용한 그런 바둑 기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세돌 9단을 이긴 거는 다 AI 덕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AI를 굉장히 친근하게 잘 활용한 그런 기사였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둑에서 대국을 할 때는 실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상대방하고의 기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호승 3단 입장에서는 이세돌 9단은 항상 본인이 절대로 꺾을 수 없는 너무나 실력이 높은 그런 어떤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국을 시작할 때부터 기가 꺾여가지고 기세 싸움에서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AI 선생님을 가지고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세돌 9단도 AI한테 졌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본인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국을 할 때 전혀 이세돌 9단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은 기존에 이렇게 바둑 업계에서 고수들이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되게 어떤 그런 높은 그런 그 기득권이 있었는데 그게 또 많이 무너진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둑에서 그 주니어 분들이 고수로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그 수련 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둥, 그다음 평생을 거쳐서 수련을 해야 된다는 둥 이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제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이제 실력을 더 높게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실력이 높은 고수분하고 대국을 실제로 둬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 실력이 높은 고수분들이 상대를 안 해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기득권이었는데 AI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보급화되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단기간에 캐치업이 되고 상향 평준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바둑 업계의 고수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많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 바둑 업계가 굉장히 평평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 책이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서 열심히 갈고 닦고 경험으로 응축된 어떤 그런 그 실력을 겸비한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이렇게 그 노하우로 이렇게 전수해주기 위해서 풀게 될 경우에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흔히 우리가 고수들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그냥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혹은 그냥 감으로 했어요. 아니면,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직관적으로 했어요. 이런, 그 밑도 끝도 없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속에 어떤 그 노하우가 실체가 없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언어로 풀리지 않는 그런 지식이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전문 용어로는 암묵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둑에서도 이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암묵지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AI 이후에 많이 분해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별로 그게 쪼개져서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되면서 설명이 되면서 그 고수들이 그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암묵지가 많이 해체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둑 분야에서 특히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바로 그 교육 분야인데요. 많은 바둑 기사들이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대국에 나가서 받는 상금도 있지만 그 후배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습비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AI가 많이 대체를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교육 분야에서 지금 현재 AI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최근 들어서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AI 시대에 나의 경쟁자는 AI가 아니라 AI를 나보다 더 잘 쓰고 나보다 더 가깝게 생각을 하고 나보다 더 AI를 통해서 실력을 갈고 닦은 나의 동료가 결국 나를 꺾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재상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 혼자 막 암묵지를 많이 끌어안고서 혼자 이렇게 잘하던 그런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고수의 모습이 이제 많이 바뀌어서 AI 이후에는 AI하고 공생을 잘하는,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그런 재능과 노력도 있지만 AI를 옆에 끼고 가까이 이렇게 활용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더 이제 인재로 각광받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이 그 일하시는 분야에서도 일어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세 번째 변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 가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좀 펀더멘탈한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화는 바로, 우리가 살면서 좀 되게 갖고 싶어 하는, 동경하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비주의, 혹은 낭만, 혹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경외심,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바둑 같은 경우에 중계 해설을 할 때 그 해설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AI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둑 지금 이게 뭐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다음에 그 수를 어떻게 뒀을 경우 이 수를 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계를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중계하시는 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그거를 이제 잘 따라가면서 이렇게 중계를 보는 거에 이제 몰입하는 그 재미로 이제 중계를 봤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AI 이후에는 옆에 이제 AI 프로그램을 켜서 AI가 그 다음 수를 추천해주는 그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면서 인간 바둑 기사가 두는 거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제 중계를 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 인간 바둑 기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비주의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이 느꼈던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옆에 AI가 그 인간 바둑 기사가 두는 거하고 다른 수를 두면서 그게 마치 더 좋은 수인 것처럼 그 중계를 할 경우에 시청자들은 아니 AI가 저렇게 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저 바둑 기사는 멍청하게 저기다 두고 있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간 위에 AI가 더 높은 실력과 탁월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면면이 그 속속들이 파고든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외심의 대상들, 우리가 어떤 것들에 있어서 경외심을 느끼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혹은 어떤 굉장히 창의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봤을 때, 굉장히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그런 고유성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놀라움과 존경심을 담은 어떤 그런 경외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탁월함에 기반한 이런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 AI로 인해서 굉장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 바둑 기사가 어떤 수를 뒀을 때 예전 같으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를 둘 경우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왜 지금 저기다 두면 불리할 수도 있는데 왜 저기다 뒀을까? 저 사람은 지금 이러이러한, 작전을 짰을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은 한 발 물러서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여러 가지 이런, 해석들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 한 수를 뒀을 때 담은 어떤 그런 고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 수까지 고민하는 어떤 그런 실력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기대와 어떤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어떤 기다림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AI가 옆에서 계산해가지고 다른 0.1초 승률의 차이로 이 수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계를 할 경우에 굉장히 발빠르게 우리가 그 모든 생각들을 접고, 인간 바둑 기사가 멍청한 짓을 했구나, 쯧쯧쯧,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상황이 적나라하게 우리가 AI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경외심을 느끼는 순간이 변질되는 그 모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에 의해서 이렇게 희석되고 있는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인간이 많은 것들을 뺏긴다라고 했을 때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인간다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남을까요? 그랬을 때 이 책에서는 그것을 감정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특징으로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들은 완전한 AI에 비해서 불완전하고, 그리고 변덕이 있고, 그리고 뭔가 모호한, 정확하지 않은 모호한 건데도 우리가 그걸 좀 쫓는 경우가 있고, 자, 결국은 굉장히 정확하고 계산적이고, 인간보다 더 탁월한 그런 성과를 내는 AI 때문에 AI하고 비교당해서 인간이 조금 덜 완벽한, 혹은 불완전한, 그리고, 좀 더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놔두는 게 과연 맞을까요? 경외심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AI로 인해서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될지, 이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 바둑업계는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